캠브리지의 가을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물든 단풍이 떨어지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적시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어요. 단지 세계 문자 비교 문명사 수업의 평범한 학생으로서 저는 그저 학점을 위해 그 강의실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 일본인 유학생의 도발적인 발언이 저를 깨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자가, 제가 알지 못했던 진실이, 그리고 80년 동안 캠브리지의 서고에 잠들어 있던 비밀이 드러나는 여정이 시작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되찾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저는 한글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를 만났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언어학부 강의실. 세계 문자 체계와 철학 강의는 석사 과정생들 사이에서 꽤 인기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앨런 포사이드 교수는 항상 엄격하면서도 유머러스한 강의로 학생들의 호응을 얻곤 했어요. 저는 언어학 석사과정 1년차로 그날도 평소처럼 가방에서 노트와 필기구를 꺼내며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사이드 교수의 말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프로젝터 화면에는 한자, 일본 가나 문자,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네모 안에 선과 점으로 구성된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글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문자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진보된 문자 체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 순간 강의실 뒤편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항상 조용히 앉아있던 일본인 유학생 나카무라 히로토였어요. 포사이드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을 허락했죠.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글은 조선이 한자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만들어낸 보조 문자일 뿐이에요. 정통성도 역사성도 없는 문자죠.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학생들은 한글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기에 히로토의 발언이 얼마나 도발적인지 인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몇몇 아시아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과학적인 문자라면 왜 우리가 배우지 않았을까? 주변에서 속삭임이 이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강의에 집중하려 했지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과학적인 문자라면 왜 영국의 교육과정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을까? 그리고 히로토의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포사이드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히로토 군. 오늘 이 강의가 더 흥미로워질 것 같군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수업이 단순한 학문적 논의를 넘어설 것이라는 걸. 저도 모르게 펜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논쟁의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저는 한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로토의 확신에 찬 어조와 교수님의 의미심장한 미소 사이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단어가 제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문자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포사이드 교수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즐거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교수는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며 말했습니다. 히로토 군의 의견은 흥미롭지만 학문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군요. 한글은 단순한 보조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정확히 반영해 설계된 세계 유일의 과학적 문자 체계입니다. 교수는 화면에 인간의 발음 기관 도표를 띄웠어요. 그리고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미음 등을 그 옆에 배치했습니다. 보십시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미음은 입술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15세기에 창제된 문자가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이미 담고 있었다는 증거죠. 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글자의 모양이 실제 발음할 때 우리 입속의 모양을 본떴다니.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체의 움직임을 담은 과학적 설계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노트에 필기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는 이어서 모음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모음은 천하늘, 지땅, 인 사람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상징하죠. 이 세 가지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표현합니다. 강의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어요. 저 역시 이런 문자 체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실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인 유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포사이드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최은재라고 합니다. 보충 설명을 해도 될까요? 포사이드 교수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최은재는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것을 넘어 음양 오행의 철학까지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훈민정음이라 이름 붙이셨죠. 그 목적은 한자를 배우지 못한 일반 백성들도 쉽게 문자를 익혀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은재는 화면에 한 문서를 띄웠어요. 이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세계 유일하게 문자의 창제 원리가 상세히 기록된 문헌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토록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문자가 서구 교육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그리스 알파벳이나 이집트, 상형 문자는 배우면서 한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을까? 히로토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한자의 철학을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조선에서도 한글은 오랫동안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최은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한글은 한자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자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설계된 문자입니다. 한자가 표현하지 못하는 발음과 어미 변화를 정확히 표기할 수 있게 됐죠. 또한 한글이 대중화되지 않은 것은 당시 양반 계층의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 어떤 감동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한 문자가 이렇게 깊은 철학과 과학을 담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어요. 왜 우리는 학교에서 한글에 대해 배우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문자 체계가 서양 교육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을까? 도서관의 고풍스러운 열람실에 앉아 저는 한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글에 관한 학술 논문과 연구 자료는 있었지만 대부분 전문적인 언어학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였고 대중적 교육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검색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자료들을 읽으며 제 마음은 점점 더 한글에 빠져들었습니다. 모음과 자음의 결합으로 수천 가지 발음을 구현하는 체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적 포용성, 그리고 문해율의 혁명적 향상. 특히 한 논문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한글 창제 이후 조선의 문해율 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글이 보급된 후 평민들 사이에서 문자 해독 능력이 어떻게 급격히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지식혁명이었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옆자리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강의 시간에 한글을 설명했던 한국인 유학생 최은재였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를 연구하고 계시네요. 저는 살짝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강의 후에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정말 놀라운 문자 체계더라고요. 최은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서양 학생들이 처음 한글을 접하면 그렇게 느낀답니다. 특히 언어학도라면 더욱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최은재는 자신이 조선 후기 한글학 연구를 전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의 설명은 강의실에서보다 더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설계예요. 당시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이건 15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자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진정한 설계였다는 개념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지식의 민주화를 위한 혁명적 도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왜 히로토는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을까요? 제 질문에 최은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한자는 오랫동안 지배계층의 문화자본이었어요. 한글은 그런 지식의 독점을 깨트리는 도구였죠. 게다가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도. 그는 말을 아꼈지만 저는 대략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한글에 대해 생각했어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설계라니. 그 개념이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새롭게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캠브리지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이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그리고 그 호기심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최은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글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업 프로젝트로 한글의 과학성과 그 문화적 영향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어요. 포사이드 교수도 이 주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캠브리지 대학의 동아시아 문헌 보관소에서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그곳은 평소 학생들이 잘 찾지 않는 오래된 서고였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들 사이를 헤매던 중
최은재가 특이한 발견을 했어요. 클라라, 이것 좀 봐요. 그가 가리킨 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에는 캠브리지 마이너스 조선 언어학 교류 프로젝트 1936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문서들과 필기 노트, 그리고 사진들이 가지런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최은재가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어요. 그것은 한글 인류 최초의 과학적 문자 체계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영문 논문이었습니다. 저자는 노먼 웰즈, 캠브리지 대학교 언어학 교수 앤드 장윤석, 경성제국대학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1936년 캠브리지 언어학 교수와 조선학자의 공동 연구라니.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며 문서를 펼쳤습니다. 논문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배경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당시의 서구 언어학자가 한글을 기능성과 미학이 융합된 유일한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은 이집트 상형 문자나 수메르 쐐기 문자와 같은 고대 문자 체계와 달리 의도적으로 설계된 과학적 문자이다. 그 창제 원리는 현대 음성학과 놀랍도록 일치하며 이는 15세기 조선의 과학 수준이 유럽보다 앞서 있었음을 시사한다. 노먼 웰즈 교수의 이 문장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상자 안에는 더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웰즈 교수와 장윤석의 서신 교환, 연구 노트, 심지어 한글 학습을 위한 웰즈 교수의 개인 노트까지. 왜 이런 중요한 연구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제 질문에 최은재는 상자 속 다른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1937년 2월 15일자 캠브리지 대학 행정위원회의 회의록이었습니다. 노먼 웰즈 교수의 한글 연구에 관한 공개. 강연 및 출판 계획은 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함. 그리고 그 아래에는 노먼 웰즈의 부고 기사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1938년 3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쟁 직전이었어요. 아시아에 관한 연구, 특히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문화를 높이 평가하는 연구는 정치적으로 민감했을 거예요. 최은재의 설명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80년 전 이미 캠브리지에서 한글의 위대함이 연구되었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그 진실이 묻혀버린 것이었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세상에 알려져야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발견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노먼 웰즈와 장윤석의 연구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그들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선 사회에 미친 문화적 영향까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업 과제가 아니에요. 학문적 복원의 기회예요. 제 말에 최은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 발견을 포사이드 교수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은 단지 한 문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잊혀진 역사적 진실을 되살리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발견한 자료들을 가지고 포사이드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교수는 우리의 발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노먼 웰즈 교수가 그의 학문적 선배였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놀랍군요. 웰즈 교수는 20세기 초 캠브리지 언어학의 선구자였어요. 그의 연구가 이렇게 묻혀 있었다니. 포사이드 교수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장윤석이라는 조선인 학자와의 공동 연구가 그의 관심을 끌었어요. 이 연구는 단순한 언어학적 가치를 넘어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문화 간의 학문적 교류, 그리고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까지 반영하고 있어요. 교수의 말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연구가 아니라 역사의 한 장이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학계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연구를 바탕으로 특별 발표회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포사이드 교수의 제안에 저희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업 과제에서 공식적인 학술 발표로 격상되었어요. 캠브리지 대학 언어학부 주최로 잊혀진 문자의 귀환. 한글의 과학과 철학이라는 제목의 발표회가 한 달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웰즈 교수와 장윤석의 연구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추가 자료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특히 최은재는 한국의 대학들과 연락해 관련 자료를 더 찾아냈어요. 장윤석은 해방 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가 되었고 한글학 연구에 큰 공헌을 했답니다. 하지만 웰즈 교수와의 공동 연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을 거예요. 최은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역사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묻혀버린 진실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런 학문적 교류가 전쟁과 식민 지배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잊혀졌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발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강의실 앞에서 히로토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발표회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한 문자를 미화하는 건 아닐까요? 문자는 결국 기호에 불과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철학이고 과학이고 역사였습니다. 히로토, 당신도 발표회에 오면 좋겠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들이 단순한 미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히로토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전통은 무시할 수 없지만 학문적 사실이라면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최은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한글이 어떤 전통을 뚫고 나온 문자인지 직접 보게 될 겁니다. 발표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웰즈 교수와 장윤석의 연구를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 재평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연구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학문적으로 유효했어요. 오히려 현대 컴퓨터 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은 더욱 빛났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체계 중 하나예요. 최은재가 설명했습니다. 자모의 결합 원리가 컴퓨터 알고리즘과 놀랍도록 호환됩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글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 인간 문명의 지혜에 대한 경외감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발표회 당일이 왔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공식 강당은 예상보다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어요. 언어학부 학생들과 교수진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언론의 취재진도 보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은재는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한글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포사이드 교수가 무대에 올라 발표회의 서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어학의 역사에서 잊혀진 한 장을 되살리려 합니다. 두 학생의 우연한 발견이 어떻게 80년 전의 학문적 교류를 다시 빛으로 끌어올렸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동안의 연구와 준비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은재와 함께 무대에 올라 우리의 발표를 시작했어요. 잊혀진 문자 연구 한글의 과학과 철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노먼 웰즈 교수와 장윤석의 발견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사진과 함께 그동안 묻혀있던 연구 내용을 하나씩 공개했어요. 웰즈 교수가 한글을 현대 언어학을 선취한 과학적 발명이라고 평가한 부분, 장윤석이 영국의 학자에게 한글의 구조를 설명하는 친필 서신 등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어요. 자음 모양의 과학적 근거와 모음 배치의 철학적 배경,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자세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 설계이자 천지인 철학을 담은 문화적 산물입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이제는 진지한 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글의 창제 목적을 설명할 때 강당 안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세종대왕은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당시 한자는 극소수의 엘리트만 배울 수 있었죠. 한글의 창제는 단순한 문자의 발명이 아니라 지식 민주화의 혁명이었습니다. 최은재가 이어서 한글이 현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어요. 15세기 문자 하나가 지금도 세계 최고 문해율을 자랑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글자를 통해 국민을 깨운 유일한 나라입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한글의 현대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글이 갖는 기술적 우수성, 다른 언어 체계에 비해 배우기 쉬운 접근성,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으로서의 의미까지.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 중심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하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사람을 위한 문자인 것이죠. 발표를 마치며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지성이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 중 하나가 어떻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묻혀갈 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순간 침묵에 빠졌다가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질문 세션에서는 다양한 학문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음성학적 원리에, 역사학자들은 당시의 사회적 맥락에, 그리고 교육학자들은 한글이 문해율에 미친 영향에 관심을 보였어요. 모든 질문에 답하고 난 후 저는 청중석에서 히로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지만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인정의 순간이 왠지 더 값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많은 청중들이 우리에게 축하와 질문을 건넸습니다. 언어학부 교수들은 우리의 연구를 높이 평가했고 몇몇은 추가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포사이드 교수는 특히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캠브리지 문헌 보존소에 등록될 것입니다. 웰즈 교수와 장윤석의 연구와 함께 학문적 연속성을 가진 중요한 자료로 남을 거예요.
그 순간 인파 사이로 히로토가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최은재도 다가와 히로토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상과 달리 둘 사이에는 어색함보다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나는 그저 전통에 기대어 우월하다고 믿었을 뿐. 히로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최은재는 고개를 젓더니 대답했어요. 진짜 우월한 건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글자 아닐까요? 문화적 우월함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죠. 그 대화를 듣고 있으니 문자라는 것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간의 가치관을 담는 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은 모두를 위한 지식이라는 가치를 담은 문자였고 그 가치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보편적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발표의 다음 날 캠브리지 대학 신문은 우리의 연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잊혀진 학문적 교류의 재발견, 한글의 과학적 가치와 그 역사적 의미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지역 신문과 몇몇 학술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히로토가 저희를 찾아와 함께 연구하고 싶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동아시아 문자의 비교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한자, 가나 그리고 한글의 상호 영향과 각각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프로젝트예요. 최은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게 진정한 학문이니까요. 그렇게 우리 셋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지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와 특성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변화했습니다. 히로토는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았고 최은재는 더 넓은 관점에서 한글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저는 문자가 가진 문화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포사이드 교수는 우리의 변화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문이죠. 자신의 관점을 넘어 진실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그 말에 세 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히로토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고 그의 박수는 이제 진심이 담긴 것이었어요. 문자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우리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글과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박사 과정에 진학하기로 한 것이죠. 포사이드 교수는 기꺼이 저의 지도 교수가 되어주셨고 웰즈 교수와 장윤석의 미완성 연구를 이어나가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셨어요. 졸업 후 첫 여름 저는 세계 문자 박람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회였어요. 저는 한글 부스를 맡아 관람객들에게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스 준비를 위해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협력하면서 저는 한글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글 디자인의 미학적 측면과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응성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박람회 첫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 부스를 찾았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글자는 정말 아름답네요. 한 노부인이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 글자는 제가 본 어떤 문자보다 따뜻합니다.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간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어요. 어떤 어린 소녀는 한글을 직접 써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한글 자모를 가르쳐 주었고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어요. 정말 쉬워요. 다른 글자보다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바람대로 한글은 정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였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 설계 철학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저는 캠브리지 대학 저널에 한글에 관한 특별 칼럼을 기고했어요. 한글 단순한 문자 이상의 것, 인간을 향한 문명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표기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지식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철학적 선언이며 인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은 단지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지식 민주화의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오늘날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문해율, 그리고 지식 기반 사회로 꽃피었다. 칼럼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학술지에서 인용되었고 몇몇 언어학 수업의 필독 자료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심지어 칼럼을 읽은 한 출판사에서 한글에 관한 대중서를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온 공식 초청장을 받았어요. 한글날 특별 강연자로 초청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최은재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서울의 활기찬 모습에 압도되었어요.
곳곳에 한글로 쓰인 간판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들, 그리고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승객들까지. 이것이 한글이 만들어낸 세상이었습니다. 강연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중 앞에 서서 제가 어떻게 한글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꾸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세상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존경하게 된 글자가 바로 한글이었어요. 강연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것은 제게 진실을 직접 발견하는 기쁨을, 그리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학문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 여정은 한 강의실에서의 우연한 도발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제 평생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한글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가장 위대한 문자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재가 강연 후 건넨 이 말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저에게 한글은 더 이상 외국의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문화적 보물이자 끊임없이 탐구해야 할 학문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여정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